고요한 서울의 중심에 굳건히 서 있는 영원한 빛 교회는 웅장한 첨탑과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에서 뿜어져 나오는 신비로운 빛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곳은 단순한 교회가 아니었다. 한국 사회의 부유한 명사들과 정치인들이 모이는 거대한 권력의 중심지이자 강민준 목사의 왕국이었다. 강민준은 흠잡을 데 없는 외모와 은은한 미소, 그리고 청중을 압도하는 카리스마 넘치는 설교로 수많은 신도들을 매료시켰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신의 음성처럼 강당을 가득 채웠고, 사람들은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고개를 끄덕이며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그 화려함 뒤편에는 가난과 약자에 대한 깊은 경멸이 숨겨져 있었다. 그의 온화한 가면 아래에는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이 번뜩였다. 그는 돈 없는 자들을 인간 이하로 취급했고, 그들의 고통은 그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어느 화창한 가을날, 교회는 대규모 자선 행사를 개최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나눔과 사랑의 손길이라는 거창한 이름 아래 강민준 목사는 연단에 서서 자애로운 표정으로 기부를 독려했다. 수백 명의 신도들이 모여들었고, 값비싼 옷차림에 부유한 신도들은 지갑을 열어 거액의 수표를 내놓았다. 강민준은 그들을 향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축복을 빌어주었다. 그러나 행사장 한켠에는 초라한 옷차림의 노인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그들은 교회의 자선 기금을 받기 위해 멀리서 찾아온 이들이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과 오랜 세월의 고통이 새겨져 있었고, 희미한 눈빛에는 절박한 희망이 어려 있었다. 김영희 할머니는 그들 중 한 명이었다. 한때는 성공한 사업가였으나 갑작스러운 사업 실패와 건강 악화로 모든 것을 잃고 빈털터리가 된 그녀였다. 그녀는 젊은 시절 이 교회의 초기 설립을 도왔고 익명으로 상당한 금액을 기부하기도 했었다. 강민준 목사도 그녀의 존재를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영희 할머니의 옷차림은 낡고해졌지만 그녀의 눈빛 속에는 여전히 지울 수 없는 자존심과 고통이 교차하고 있었다. 그녀는 한때 자신이 믿고 의지했던 교회, 그리고 그 교회의 수장인 강민준 목사에게 작은 희망을 걸고 이곳까지 왔다. 그러나 그 희망은 산산조각 날 운명이었다. 다음 분. 자원봉사자의 무뚝뚝한 목소리가 들렸다. 영희 할머니의 차례였다. 그녀는 한 걸음 한 걸음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강민준 목사 앞에 섰다. 강민준은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얼굴에서는 아까 부유한 신도들에게 보였던 온화한 미소는 사라지고 없었다. 대신 차가운 무관심과 경멸이 맴돌았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할머니. 강민준의 목소리에는 형식적인 친절함조차 배어있지 않았다. 영희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다. 목사님, 저는 제가 한때 이 교회를 도왔던 사람입니다. 지금은 형편이 어려워져서 작은 도움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왔습니다. 강민준은 피식 웃었다. 그 웃음에는 비웃음이 가득했다. 도움을 주셨다고요? 어떤 도움을 주셨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군요. 이곳은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돈 없는 자에게 함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처럼 빈궁한 자들은 스스로의 나태함 때문에 가난한 것입니다. 주님은 부지런한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의 목소리는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고, 주변에 있던 다른 노인들과
자원봉사자들의 시선이 일제히 영희 할머니에게 꽂혔다. 그의 말은 칼날처럼 영희 할머니의 심장을 꿰뚫었다.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고 눈동자가 흔들렸다. 한때 자신이 헌신했던 교회의 수장이 자신에게 이런 모욕적인 말을 퍼붓다니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달았다. 강민주는 다시 한번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교회는 당신 같은 분들을 위한 복지시설이 아닙니다. 가서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도 없는 주제에 영희 할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다가 천천히 뒤돌아 강당을 나섰다. 그녀의 등은 굽었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다.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가슴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억울함에 몸을 떨었다. 강민준. 그녀는 이를 악물고 그 이름을 되뇌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수심의 불꽃이 작게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소년이 있었다. 이름은 이준. 10살 남짓한 나이에 거친 서울의 거리에서 홀로 살아가는 아이였다. 그의 곁에는 누런 털의 잡종견. 보미가 바싹 붙어 있었다. 보미는 조용히 소년의 다리에 기대어 있었지만 그 작은 몸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들은 교회 근처에 버려진 상자 속에서 잠을 자고 길거리에서 구걸하며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처지였다. 이주는 배고픔과 추위에 익숙했지만 영희 할머니가 겪는 모욕은 그의 어린 마음에도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는 강민준 목사의 거만하고 냉정한 얼굴을 똑똑히 기억했다. 이주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는 거대한 교회의 목사에 대한 막연한 반감이 싹트기 시작했다. 이주는 영희 할머니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할머니의 굽은 어깨와 절망적인 발걸음은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는 보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보미야, 저 아저씨는 나쁜 사람이야. 그렇지. 보미는 주인의 말을 이해하는 듯 낮은 신음소리를 내며 이준의 손에 머리를 비볐다. 그날 이후 강민준 목사의 오만한 얼굴은 이준의 기억 속에 깊이 각인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언젠가 터져나올 정의감의 씨앗이었다. 영희 할머니의 눈물은 메마른 땅에 떨어진 작은 빗방울처럼 이준의 마음속에 변화의 씨앗을 심었다. 그들은 모두 강민준 목사의 냉대와 무시 속에 상처받았고 그 상처는 알 수 없는 미래의 거대한 파장이 되어 강민준의 삶을 뒤흔들 것이었다. 교회의 화려한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은 석양빛을 받아 더욱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 빛은 거리의 약자들에게는 닿지 않는 차가운 빛일 뿐이었다. 강민준은 자신이 쌓아올린 거대한 제국 속에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는 알지 못했다. 자신이 방금 내친 늙고 가난한 여인과 어린 소년의 눈빛 속에 자신의 몰락을 가져올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음을. 그 그림자는 조용히 그러나 끈질기게 그의 발밑을 파고들고 있었다. 영원한 빛 교회의 차가운 문을 나선 김영희 할머니의 발걸음은 힘없이 휘청거렸다. 그녀의 영혼은 방금 전 강민준 목사가 던진 모욕적인 말들로 갈갈이 찢어진 듯했다. 한때 빛나던 눈빛은 절망으로 흐려졌고
굽은 어깨는 삶의 무게뿐 아니라 존재의 가치를 부정당한 슬픔으로 더욱 무거워졌다. 그녀는 낡은 운동화가 아스팔트 바닥에 질질 끌리는 소리조차 듣지 못했다.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자신을 기다리는 초라한 단칸방을 향해 기계적으로 나아갈 뿐이었다. 그녀의 집은 서울 변두리의 허름한 동네에 위치한 반지하였다. 눅눅한 공기와 곰팡이 냄새가 가득한 그곳은 한때 번성했던 사업가 김영희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삶이었다. 자물쇠를 돌리고 문을 열자 어둠과 함께 차가운 기운이 그녀를 감쌌다. 전등 스위치를 눌렀지만 끊어진 전선 때문인지 불은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는 익숙하게 손을 더듬어 양초를 찾아 불을 붙였다. 희미한 불빛 아래 벽에는 한때 걸려 있었던 그림의 흔적만 남아 있었다. 그녀의 모든 소유물은 이미 오래전에 팔려나갔고 남은 것은 낡은 가구 몇 점과 산산조각 난 자존심뿐이었다. 작은 상에 겨우 몸을 지탱하고 앉은 영희 할머니는 손바닥으로 얼굴을 감쌌다. 눈물은 이미 말라붙었지만 가슴속에는 뜨거운 응어리가 맺혀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강민준 목사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맴돌았다. 하나님의 은총은 돈 없는 자에게 함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은 그녀의 과거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이었고 현재의 절망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그녀는 고통스러운 기억 속으로 빠져들었다. 수십 년 전 그녀는 의류 사업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다. 남편과 사별한 후 홀로 아들 성호를 키우며 밤낮 없이 일했다. 그녀의 아들 김성호는 총명하고 정의로운 청년이었다. 어느 날 강민준이라는 청년이 그녀의 사업에 찾아왔다. 그는 당시 신학대학을 갓 졸업한 젊은 전도사였고 자신은 가난한 이들을 돕고 싶다며 열정적으로 교회를 세울 계획을 설명했다. 강민준의 눈빛은 순수해 보였고 그의 비전은 영희 할머니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었다. 그녀는 자신이 힘들게 모은 재산의 상당 부분을 강민준의 교회 설립에 기부했다. 심지어 아들 성호까지도 강민준을 형처럼 따랐고 교회의 행정을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성호의 제안으로 강민준 목사가 교회의 모든 재정 사용 내역을 꼼꼼하게 기록하고 관리하기 위해 만들었던 비밀 장부였다. 성호는 교회의 투명성을 강조했고 강민준 역시 처음에는 이에 동의하는 듯 보였다. 그 장부에는 교회의 모든 수입과 지출, 특히 거액의 기부금과 강민준 개인의 해외 활동비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영희 할머니는 아들이 그 장부를 늘 자신의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했다. 그러나 성공은 영원하지 않았다. 몇 년 전 갑작스러운 경기 불황과 예기치 못한 동업자의 배신으로 그녀의 사업은 한순간에 무너졌다. 설상가상으로 아들 성호는 알 수 없는 사고로 사망했다. 공식적으로는 단순 사고사였지만 영희 할머니는 어딘가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고 느꼈다. 성호의 죽음 직후 그녀의 집이 도둑 맞았고 그때 그 비밀 장부도 함께 사라졌다. 경찰은 단순 절도 사건으로 종결했지만 영희 할머니는 그 사건이 아들의 죽음과 무관하지 않다고 직감했다. 그녀는 강민준 목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는 바쁘다는 핑계로 그녀를 외면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세상의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져 버린 것이다. 그때였다.
밖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것 같았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때리는 소리가 영희 할머니의 마음을 더욱 쓸쓸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양초를 들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빗줄기 사이로 어렴풋이 보이는 것은 한 소년과 개 한 마리였다. 바로 낮에 교회 앞에서 보았던 이준과 봄이었다. 그들은 낡은 박스 조각으로 비를 가리려 애쓰고 있었지만 이미 온몸이 흠뻑 젖어 있었다. 봄이는 추위에 덜덜 떨며 이준의 다리에 몸을 비비고 있었다. 영희 할머니의 마음속에 작은 동요가 일었다. 자신도 힘든 처지였지만 저 어린 소년과 개는 자신보다 더 절박해 보였다. 그녀는 한숨을 쉬고는 망설임 없이 문을 열었다. 얘야, 이리 들어오렴. 여기서 비 맞고 있으면 감기 걸린다. 이주는 고개를 들어 영희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경계심과 동시에 작은 놀라움이 스쳐 지나갔다. 봄이는 낯선 인기척에 으르렁거렸지만 이준이 조용히 머리를 쓰다듬자이네 꼬리를 살랑거렸다. 이준은 할머니의 얼굴에서 낮에 교회에서 본 슬픔과 모욕감을 다시 보았다. 그는 망설이다가 봄이와 함께 할머니의 집 안으로 들어섰다. 좁은 공간이었지만 비를 피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다. 영희 할머니는 이준과 봄이에게 낡은 담요를 건네주었다. 춥지 이불이라도 덮고 있어라. 그녀는 찬물로 대충 씻은 감자 몇 개를 꺼내 프라이팬에 올렸다. 작은 불꽃이 감자를 익히는 동안 셋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이주는 할머니의 굽은 등을 바라보았다. 낮에 교회에서 강민준 목사에게 당한 모욕이 떠올랐다. 그는 강민준 목사를 향한 분노가 다시금 치솟는 것을 느꼈다. 할머니, 낮에 그 아저씨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이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영희 할머니는 고개를 돌려 이준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 희미한 온기가 돌았다. 그렇지, 세상에는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약한 자를 짓밟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단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한숨이 섞여 있었다. 나도 한때는 그 사람을 믿었어. 하지만 결국엔 이용당했을 뿐이지. 이주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는 듯했다. 배고픔에 익숙한 이준이었지만 할머니가 건네준 뜨거운 감자는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따뜻했다. 봄이는 감자 냄새에 킁킁거리며 이준의 품에 파고들었다. 영희 할머니는 감자를 먹는 이준의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슬픔으로 가득했지만 그 속에 작은 위안이 담겨 있었다. 그날 밤, 이준과 봄이는 영희 할머니의 작은 방 한 구석에서 잠이 들었다. 비록 좁고 낡은 공간이었지만 그곳은 거리의 차가운 바람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주는 따뜻한 안식처였다. 영희 할머니는 잠든 이준과 봄이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녀는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작은 위로를 얻었다. 낮의 절망감은 아직 가시지 않았지만 이준과 봄이의 존재는 그녀의 마음속에 희미한 희망의 불씨를 지폈다. 이 작은 연대가 앞으로 어떤 거대한 변화를 가져올지 그들은 아직 알지 못했다. 그러나 그들은 서로의 존재를 통해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고 있었다. 차가운 세상 속에서 서로에게 따뜻한 온기가 되어준 새 존재의 만남은 강민준 목사에게 알려지지 않은 채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운명의 실타래를
엮어나가고 있었다. 김영희 할머니의 반지하방은 이제 단순한 은신처가 아니었다. 그곳은 이준과 보미에게 세상의 차가운 시선으로부터 벗어나 숨을 고를 수 있는 작은 항구이자 희미하게 빛나는 희망의 등대였다. 며칠이 지나면서 세 사람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이준은 할머니에게 거리에서 겪었던 일들과 사람들의 냉대에 대해 이야기했고, 보미는 이준의 곁에 그림자처럼 머물며 낯선 사람에게는 경계심을 보이다가도 할머니 앞에서는 꼬리를 흔들며 애교를 부렸다. 할머니는 이준에게 학교에서 배웠던 지식과 인생의 지혜를 가르쳐주며 비록 늦었지만 세상의 빛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려 애썼다. 특히 그들은 밤마다 강민준 목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영희 할머니의 마음속에 응어리진 분노는 이준의 순수한 정의감과 맞닿아 점차 구체적인 형태로 변해갔다. 할머니는 강민준이 어떻게 사람들의 순진한 믿음을 이용해 부를 축적했는지, 교회의 자선기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는지에 대한 자신의 의심을 털어놓았다. 그 사람은 처음부터 순수한 마음으로 목사가 된 게 아니었어. 그저 돈과 권력을 좇는 뱀 같은 인간이었지.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묻어 있었다. 내가 가장 후회하는 건 그 사람이 그렇게 사악한 인간이라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다는 거야. 특히 내 아들 성호가 죽은 후에 말이야. 이준은 할머니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성호 삼촌이요. 어떻게 돌아가신 건데요? 사고였다고 했지. 공사장에서 추락사 했다고. 하지만 나는 믿지 않아. 성호는 아주 조심성 있는 아이였어. 그리고 사고가 나기 며칠 전 성호가 나한테 뭔가 심각한 이야기를 하려 했었어. 강민준 목사에 대한 얘기였지.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먼 과거를 회상하는 듯 눈을 감았다. 성호는 교회의 재정 관리를 맡고 있었어. 강민준 목사가 교회를 세울 때 투명성을 강조하면서 비밀 장부를 만들자고 했거든. 그 장부에는 교회의 모든 수입과 지출, 큰 기부금은 물론이고 강민준 개인의 해외 출장비나 투자 내역까지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었어. 성호는 그 장부가 교회의 신뢰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증거라고 했지.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강민준의 태도가 변하더구나. 성호가 장부에 기록된 일부 수상한 거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강민준은 성호를 멀리하기 시작했어. 그리고 성호가 죽고 나서 그 장부가 내 집에서 감쪽같이 사라졌어. 도둑 맞은 거지. 이준의 눈이 번쩍 뜨였다. 그럼 그 장부를 찾으면 되는 거네요. 그게 목사님의 나쁜 짓을 밝혀낼 증거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하지만 그게 쉬운 일이 아니란다. 경찰은 단순 강도로 사건을 종결했고 그 장부는 아무도 찾으려 하지 않았어. 아니, 강민준이 찾지 못하게 했을 거야.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그가 가장 잘 알고 있을 테니. 할머니는 힘없이 고개를 저었다. 이제 와서 그걸 찾을 수 있을 리가 없지. 나는 너무 늙고 약해졌어. 아니에요. 할머니 찾을 수 있어요. 이준의 눈빛은 확신으로 빛났다. 거친 거리 생활은 그에게 누구보다 뛰어난 관찰력과 빠른 판단력을 길러주었다. 그는 강민준 목사의 오만한 얼굴과 영희 할머니의 슬픈 눈빛을 떠올리며 그 장부를 반드시 찾아야겠다고 결심했다. 저랑 보미가 도와드릴게요. 보미는 냄새도 엄청 잘 맡고 저는 길도 잘 찾아요.
보미는 마치 이준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 꼬리를 흔들며 컹컹 짖었다. 그녀는 이준의 품에 안겨 있었지만 그 작은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활기찬 기운은 영희 할머니의 침체된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보미의 지능은 평범한 개를 뛰어넘는 수준이었다. 그녀는 이준의 감정을 읽고 위험을 감지하며 심지어 이준이 길을 잃었을 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기도 했다. 하지만 너무 위험할 텐데. 영희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이준을 바라보았다. 강민준 목사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그의 주변에는 무서운 사람들이 많아. 괜찮아요, 할머니. 저는 혼자서도 잘 다녔는걸요. 그리고 보미가 있잖아요. 이준은 보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보미는 최고 명탐정이에요. 이준의 순수하면서도 강한 의지는 영희 할머니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아들의 죽음과 그 비밀 장부에 얽힌 한을 풀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기 시작했다. 좋아.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해 보자꾸나. 그날부터 반지하방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닌 거대한 음모를 파헤치기 위한 작은 본부가 되었다. 영희 할머니는 기억을 더듬어 아들 성호가 일했던 교회의 사무실 구조를 설명해 주었다. 그녀는 성호가 장부를 보관했던 서랍의 위치, 그리고 강민준 목사가 평소 아끼던 물건들의 특징까지 상세하게 묘사했다. 이준은 할머니의 말을 귀담아 들으며 자신의 머릿속에 교회의 지도를 그렸다. 그는 낮에는 인적이 드문 골목길을 다니며 교회의 주변 지형을 익혔고, 밤에는 할머니와 함께 강민준 목사의 과거 행적과 교회의 재정 흐름에 대한 기사를 찾아보았다. 물론 대부분은 강민준을 칭송하는 내용뿐이었지만 이준은 그 속에서 미묘한 위화감을 느꼈다. 보미는 그들의 든든한 동반자였다. 이준이 교회 주변을 탐색할 때 보미는 그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낯선 냄새나 인기척에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그녀의 예민한 후각은 때로는 이준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작은 단서들을 찾아내기도 했다. 예를 들어 교회 뒤편 쓰레기장에서 나는 특정 냄새는 나중에 강민준 목사와 관련된 어떤 비밀을 암시하는 복선이 될 수도 있었다. 이준은 보미의 특별한 능력에 놀라면서도 그녀가 자신을 지켜주는 든든한 가족이라고 생각했다. 어느 날 영희 할머니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다. 거기에는 젊은 시절의 강민준 목사와 그녀의 아들 성호가 나란히 서서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 있었다. 강민준의 얼굴은 지금보다 훨씬 순수하고 열정적으로 보였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 사진을 보며 씁쓸하게 말했다. 저 때까지만 해도 나는 저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믿었어. 성호도 그랬고. 하지만 사람은 변하는 법이지. 특히 돈과 권력 앞에서는. 이준은 사진 속 강민준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그의 어린 시절에 대한 막연한 호기심과 함께 할머니의 말처럼 사람의 본성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났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밝혀내는 것이 자신의 임무라고 생각했다. 그들의 목표는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바로 쓰며 억울하게 희생된 아들의 한을 풀어주는 것이었다. 비록 거대한 힘을 가진 강민준 목사에 비하면 너무나도 미약한 세 사람이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단단한 결의와 꺾이지 않는 용기가 자라나고 있었다.
보미의 낮은 으르렁거림은 그들의 결의에 대한 조용한 지지 같았다. 김영희 할머니의 반지하 방은 이제 단순한 은신처를 넘어 거대한 진실을 파헤치기 위한 작은 사령부가 되었다. 영희 할머니는 기억을 더듬어 아들 성호가 일했던 교회의 사무실 구조와 성호가 비밀 장부를 보관했던 서랍의 위치, 그리고 강민준 목사가 평소 아끼던 물건들의 특징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었다. 이주는 할머니의 말을 귀담아 들으며 자신의 머릿속에 교회의 지도를 그렸다. 그는 낮에는 인적이 드문 골목길을 다니며 교회의 주변 지형을 익혔고, 밤에는 할머니와 함께 강민준 목사의 과거 행적과 교회의 재정 흐름에 대한 기사를 찾아보았다. 물론 대부분은 강민준을 칭송하는 내용뿐이었지만 이주는 그 속에서 미묘한 위화감을 느꼈다. 할머니, 강민준 목사가 교회를 처음 세울 때, 그때부터 재산이 그렇게 많았어요. 이준이 어느 날 신문 기사를 보다가 물었다. 영희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처음에는 그도 빈손이었어. 아니, 오히려 빚이 많았지. 그가 지금처럼 부와 명성을 얻게 된 건 내가 기부한 돈과 내 아들 성호의 능력,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희생 덕분이야. 성호는 교회의 재정 관리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었어. 그 모든 복잡한 돈의 흐름을 한눈에 꿰뚫어 볼 줄 알았지. 그리고 그는 교회의 모든 돈이 투명하게 사용되어야 한다고 믿었어. 그래서 그 비밀 장부를 만들었던 거야. 이주는 할머니의 말에서 어떤 불길한 기운을 느꼈다. 비밀 장부가 단순히 재정 기록을 넘어 강민준 목사의 어두운 비밀을 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들었다. 그는 보미와 함께 본격적인 탐색에 나섰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교회의 쓰레기장이었다. 보미의 뛰어난 후각이 어떤 단서라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에서였다. 교회 주변을 맴도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 영원한 빛 교회는 자체적으로 고용한 경비원들이 있었고, 주변에는 늦은 시간까지 기도하거나 봉사하는 신도들이 드문드문 눈에 띄었다. 이주는 마치 길 잃은 어린아이처럼 보이려고 노력하며 혹시 모를 의심을 피하려 애썼다. 어느 날 밤, 이주는 보미와 함께 교회의 뒤편 쓰레기장으로 잠입했다. 주변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음식물 쓰레기에 역겨운 냄새와 함께 묘한 쇠냄새가 섞여났다. 보미는 조용히 이준의 다리에 기대어 있었지만 코를 킁킁거리며 주변의 냄새를 맡았다. 갑자기 보미가 낮은 소리로 으르렁거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특정 방향을 향해 코를 들이밀었다. 이주는 보미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곳에는 낡은 종이 상자들이 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오래된 가구들이 버려져 있었다. 보미는 그중 낡은 서랍장 하나에 집착했다. 보미야, 왜 그래? 여기 뭐 있어? 이주는 조심스럽게 서랍장에 다가갔다. 서랍장은 낡고 부서져 있었지만 안에 희미하게 먼지가 쌓인 흔적이 보였다. 이주는 서랍장 안을 손전등으로 비추었다. 아무것도 없었다. 실망하려는 순간 보미가 다시 한번 으르렁거리며 서랍장 깊숙한 곳을 발로 긁었다. 이주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고 서랍장 바닥을 두드려 보았다. 텅 빈 소리가 났다. 그런데 옆면에 뭔가 미세하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었다. 그는 손으로 더듬어 그 부분을 눌렀다. 딸깍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서랍장 옆면에 숨겨진 작은 공간이 드러났다.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이주는 직감적으로 이곳이 과거에 무언가를 숨기기 위해 만들어진 공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퀴퀴한 냄새와 함께 희미하게 쇠 냄새가 났다. 그것은 보미가 처음부터 감지했던 냄새였다. 이거, 할머니가 말했던 그 장부랑 관련이 있을지도 몰라. 이주는 흥분하여 보미를 칭찬했다. 보미, 너 정말 대단해. 다음 날, 이주는 영희 할머니에게 서랍장의 비밀 공간에 대해 이야기했다. 할머니의 눈빛이 흔들렸다. 맙소사, 성호가 이 서랍장을 정말 좋아했었어. 늘 자기 방에 두고 아끼던 물건이었지. 혹시 그 안에 장부가 들어있었던 건 아닐까? 그 서랍장이 사라지고 나서 성호가 유독 불안해했었는데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분명 강민준이 장부를 찾기 위해 사람을 시켜 가져간 거야. 그리고 그 안에서 장부를 빼낸 다음 버려버린 거지. 그들은 다시 한번 교회의 쓰레기장을 찾아갔지만 서랍장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강민준 목사 측에서 이미 증거인멸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주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보미와 함께 교회 주변을 맴돌며 강민준 목사의 동선을 파악하고 교회의 수상한 활동들을 주시했다. 그는 교회의 자원봉사자들 사이에서 강민준 목사가 대규모 부동산 투기에 연루되어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는 것을 들었다. 특히 희망재단이라는 이름으로 노인복지 시설을 짓는다는 명목으로 신도들에게 거액의 기부금을 받고 실제로는 그 돈으로 투기성이 짙은 땅을 매입하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그러던 중 이주는 교회 근처 작은 카페에서 우연히 한 여인을 발견했다. 그녀는 지쳐 보이는 얼굴로 노트북을 응시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분노와 슬픔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바로 강민준 목사의 전 비서였던 정은경이었다. 그녀는 몇 달 전 강민준 목사의 비리를 고발하려다가 오히려 누명을 쓰고 해고당한 상태였다. 이주는 그녀의 존재를 직감적으로 알아차렸다. 그는 강민준 목사의 사무실에서 은경의 이름이 적힌 서류를 본 적이 있었고 그녀의 얼굴도 어딘가 낯익었다. 이주는 용기를 내어 은경에게 다가갔다. 저기요. 혹시 정은경 씨 맞으세요? 은경은 놀란 눈으로 이준을 올려다보았다. 그런데 너는 누구니? 이준은 조심스럽게 자신과 영희 할머니의 사정을 설명했다. 그리고 강민준 목사의 비리를 파헤치고 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다. 은경의 얼굴은 순식간에 복잡한 감정으로 물들었다. 그녀는 처음에는 경계심을 보였지만 이준의 진심, 어린 눈빛과 영희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는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강민준 목사는 교회를 이용해 사리사욕을 채우는 악마 같은 인간이에요. 은경은 낮은 목소리로 분노를 터뜨렸다. 저는 그가 희망재단이라는 이름으로 노인복지시설을 짓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투기성 짙은 개발 예정지를 매입하는 걸 목격했어요. 심지어 그 과정에서 몇몇 노인들의 땅을 헐값에 강탈하기도 했고요. 제가 이 일을 제기하자마자 그는 저를 비자금 횡령 혐의로 몰아 해고해버렸어요. 그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저는 너무나 잘 알아요. 은경은 강민준 목사의 비리를 입증할 만한 몇 가지 단서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강민준 목사가 자신의 지시를 문서화하지 않고 구두로만 지시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증거는 부족했지만 그녀가 몰래 찍어둔 사진들,
그리고 강민준 목사가 특정 인사들과 주고받았던 수상한 문자 메시지, 내역 등이 있었다. 은경은 특히 강민준 목사가 자주 이용하던 비밀 금고의 위치를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 금고에는 아마도 중요한 문서들이 보관되어 있을 것이라고. 그 순간 카페 문이 열리고 건장한 체구의 남자 2명이 들어섰다. 그들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듯 했지만 시선은 정확히 은경을 향했다. 이주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다. 빨리, 은경 누나, 저 사람들 수상해요. 보미는 낮은 으르렁거림으로 경고음을 냈다. 이주는 재빨리 은경의 손목을 잡고 카페를 뛰쳐나갔다. 그들은 복잡한 골목길로 숨어들었고 보미는 앞장서서 그들을 안전한 곳으로 이끌었다. 강민준 목사의 소나귀는 생각보다 넓었고 그들은 이미 그의 감시망에 들어와 있었다. 하지만 정은경의 등장은 그들에게 강력한 동맹을 선물했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 거대한 불의에 맞서는 정의로운 싸움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강민준 목사는 자신의 권력에 너무 도취되어 있었기에 자신이 내친 약자들이 한데 모여 거대한 파도를 일으킬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정은경의 합류는 이준과 영희 할머니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위험의 그림자를 더욱 짙게 드리웠다. 강민준 목사의 추적은 집요했고 그들의 작은 은신처마저 안전하지 않게 느껴졌다. 이주는 은경이 제공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강민준 목사의 비리 구조를 머릿속으로 그려나갔다. 희망재단이라는 이름으로 노인들의 땅을 갈취하고 그 돈으로 부동산 투기를 하며 사리사욕을 채우는 강민준의 추악한 민낯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다. 할매언니, 은경 누나가 그러는데 강민준 목사님이 희망재단으로 땅 사들이는 과정에서 예전에 돌아가신 성호 삼촌 이름도 나왔었대요. 이준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영희 할머니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다. 성호 이름이 왜 거기에 나와 그녀의 목소리는 불안감으로 떨렸다. 은경 누나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뭔가 수상하다고 했어요. 성호 삼촌이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그 희망재단 문제로 강민준 목사님하고 심하게 다퉜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영희 할머니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하나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아들 성호가 죽기 며칠 전 그가 급하게 그녀를 찾아와 했던 말들이었다. 어머니, 강민준이 변했어요. 그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지금 교회의 자금 흐름이 너무 이상해요. 특히 희망재단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하는 노인복지사업은 전부 사기예요. 그는 노인들의 땅을 헐값에 사들이고 그 돈으로 다른 투기성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어요. 이건 명백한 횡령이고 사기예요. 어머니, 제가 가지고 있는 비밀 장부에 모든 증거가 다 들어있어요. 그가 돈 세탁을 한 흔적까지요. 제가 이걸 폭로하면 강민준은 끝이에요. 하지만 그 사람이 절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제가 이걸 교회 신도들과 언론에 공개하기 전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머니가 꼭 제 장부를 찾아 진실을 밝혀주세요. 성호의 목소리는 절박했고 그의 얼굴에는 공포와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영희 할머니는 아들의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였지만 설마 강민준이 그렇게까지 잔인한 사람일 줄은 몰랐다. 그녀는 아들을 진정시키며 조심하라고 당부했다. 그리고 며칠 후
성호는 공사 현장에서 추락사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의 죽음은 단순 사고사로 처리되었고 충격에 빠진 그녀의 집은 도둑맞아 성호가 말했던 비밀 장부까지 사라진 것이다. 아, 안 돼. 설마 강민준이 내 아들을. 영희 할머니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녀의 몸은 격렬하게 떨렸다. 그동안 막연하게만 의심했던 아들의 죽음이 강민준 목사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진실이 눈앞에 다가왔다. 그놈이 성호를 죽인 거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제 슬픔을 넘어선 사무친 한이 서려 있었다. 이주는 할머니의 고통에 찬 얼굴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강민준 목사에 대한 그의 반감은 이제 분명한 적개심으로 바뀌었다. 할머니의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원수. 돈 때문에 사람의 목숨까지 앗아가는 악마. 그는 반드시 강민준 목사의 죄를 밝혀내고 할머니의 한을 풀어주겠다고 다짐했다. 그들은 은경과 함께 강민준 목사의 비밀, 금고를 노리기로 했다. 은경은 금고의 위치가 강민준 목사의 개인 서재에 숨겨져 있다고 알려주었다. 그 서재는 교회 봉안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해 있었고 삼엄한 경비 시스템과 여러 겹의 잠금 장치로 보호되고 있었다. 그러나 은경은 그곳의 구조와 강민준 목사의 생활 패턴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금고는 서재 안쪽에 있는 그림 뒤에 숨겨져 있어요. 비밀번호는 강민준 목사의 생일과 가장 중요한 숫자 4자리를 조합한 걸 거예요. 문제는 서재로 들어가는 경로인데 늦은 밤에도 청소부나 경비원들이 순찰을 돌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예요. 은경이 설명했다. 그럼 어떻게 들어가죠? 이준이 물었다. 제가 알고 있는 비밀 통로가 하나 있어요. 예전에는 교회의 물품을 옮기는 데 쓰이던 통로인데 지금은 거의 사용하지 않아서 감시가 소홀할 거예요. 하지만 꽤 좁고 어둡고 냄새도 좀 날 거예요. 그들이 작전을 모의하던 중 보미가 갑자기 으르렁거렸다. 그녀는 문 쪽을 향해 코를 킁킁거리며 경계 태세를 보였다. 이주는 곧바로 문 밖에서 미세한 인기척을 느꼈다. 누군가 그들의 대화를 엿듣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누구야 이준이 소리쳤지만 문 밖의 인기척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은경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큰일 났어요. 분명 강민준 목사의 사람일 거예요. 우리가 그의 비밀을 캐고 있다는 걸 알아챘을 거예요. 영희 할머니는 몸을 떨었다. 이런, 이제 어쩌니? 괜찮아요. 할머니 보미가 알려줘서 다행이에요. 우리가 더 조심하면 돼요. 이주는 보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보미는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었다. 이주는 재빨리 밖으로 나가 주변을 살펴보았다. 골목은 쥐 죽은 듯 고요했다.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분명히 감시당하고 있었다. 이주는 직감적으로 그들의 정보를 넘긴 사람이 가까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반지 앞 방 안에는 그들 셋 외에 다른 사람의 흔적은 없었다. 그렇다면 할머니, 혹시 여기에 우리가 말하는 걸 몰래 듣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이준이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다. 영희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나는 누구에게도 우리가 여기 있는 걸 말하지 않았어. 은경이도 마찬가지일 테고. 은경 역시 혼란스러운 표정이었다. 저도 누구한테도 말한 적 없어요. 혹시 저를 미행한 걸까요? 이주는 보미를 바라보았다. 보미는 계속해서 특정 방향을 향해 코를 킁킁거렸다. 이주는 보미가 반응하는 곳을 따라갔다.
그것은 바로 영희 할머니의 침대 아래 놓여있던 낡은 상자였다. 이준이 상자를 들어 올리자 그 아래의 쥐구멍처럼 작은 구멍이 보였다. 그리고 그 구멍 옆에는 아주 작은 도청장치가 붙어 있었다. 너무나 작고 교묘하게 숨겨져 있어서 보미의 뛰어난 후각이 아니었다면 결코 발견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게 뭐지? 이준이 도청장치를 떼어냈다. 은경은 경악했다. 이런 젠장, 우리가 감시당하고 있었어. 대체 누가 어떻게 이곳에 이런 걸 설치했지? 영희 할머니의 얼굴은 충격으로 굳어졌다. 내 집인데 어떻게? 그때 보미가 또 다른 소리를 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낮은, 뭔가 익숙한 냄새를 맡은 듯한 소리였다. 보미는 이준의 옷자락을 물고 현관문을 향해 끌어당겼다. 현관문 옆 신발장 뒤편, 아주 작고 낡은 공간에 쥐가 드나들기 쉬운 구멍이 있었다. 그리고 그 구멍 안에서 희미하게 사람의 채취와 함께 아주 독특한 섬유유연제 냄새가 났다. 이 냄새는 이따금 영희 할머니의 집에 반찬을 가져다 주거나 집안일을 돕던 옆집 할머니의 냄새와 일치했다. 그 할머니는 늘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영희 할머니를 극진히 보살폈던 인물이었다. 할머니, 혹시 옆집 할머니가... 이준이 말끝을 흐렸다. 영희 할머니의 눈빛이 흔들렸다. 옆집 할머니 그럴 리가. 그분은 늘 나를 친딸처럼 보살펴 주셨는데, 하지만 보미는 계속해서 그 구멍을 킁킁거렸다. 이준은 그 구멍을 통해 옆집과의 벽을 살펴보았다. 벽은 이중으로 되어 있었고 그 사이에 아주 얇은 도청용 마이크 선이 연결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선은 옆집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충격적인 진실이었다. 그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돌봐주던 옆집 할머니가 사실은 강민준 목사의 스파이였던 것이다. 그녀는 강민준 목사에게 돈을 받고 영희 할머니를 감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준과 은경. 영희 할머니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강민준 목사는 단순한 목사가 아니라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자신의 죄를 숨기는 잔인하고 교활한 사람이었다. 그는 심지어 약한 노인을 이용해 노인들을 감시하는 비열한 짓까지 서슴지 않았다. 이제 어쩌지? 우리가 하는 말 전부 다 들었을 텐데. 은경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묻어 있었다. 이준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우리가 도청당하고 있다는 걸 강민준 목사도 알게 되겠네요.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하는 말은 다 연극이 될 수 있어요. 그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역으로 이용하는 거죠. 영희 할머니와 은경은 이준의 말에 놀랐다. 어린 소년에게서 나올 수 없는 침착하고 냉철한 판단이었다. 보미는 이준의 다리에 몸을 비비며 든든하게 그의 옆을 지켰다. 그들은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었다. 하지만 이 위기는 동시에 강민준 목사를 무너뜨릴 역전의 기회가 될 수도 있었다. 그들은 이제 숨는 것을 넘어 강민준 목사를 유인하고 함정에 빠뜨릴 계획을 세워야 했다. 진실을 향한 그들의 싸움은 더욱 치열하고 복잡한 양상으로 접어들었다. 반지하방에 낡은 도청 장치가 드러났을 때 세 사람의 얼굴에는 경악과 함께 싸늘한 분노가 스쳐 지나갔다. 가장 가까운 곳에 있던 이가 적의 스파이였다는 사실은 그들의 믿음을 산산조각 냈고
강민준 목사의 잔인하고 치밀한 본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했다. 그러나 이주는 절망에 빠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눈빛은 더욱 날카롭게 빛났다. 그들은 이제 숨는 것을 넘어 강민준 목사를 유인하고 함정에 빠뜨릴 역전의 기회를 엿보았다. 우리가 도청당하고 있다는 걸 강민준 목사도 알게 되겠네요.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하는 말은 다 연극이 될 수 있어요. 이준의 목소리에는 어린 나이답지 않은 냉철함이 묻어 있었다. 그는 옆집 할머니가 심어놓은 도청장치를 바라보며 섬뜩한 미소를 지었다. 우리가 뭔가 중요한 정보를 알아낸 것처럼 꾸며서 강민준 목사님을 엉뚱한 곳으로 유인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를 함정에 빠뜨릴 다른 계획을 세울 수도 있죠. 영희 할머니와 정은경은 이준의 기지에 놀랐다. 그들은 즉시 이준의 제안에 동의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상황을 역이용하여 강민준 목사를 혼란에 빠뜨리기로 했다. 첫 번째 단계는 강민준 목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즉 돈과 명예에 관한 거짓 정보를 흘리는 것이었다. 강민준 목사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뭘까요? 은경이 물었다. 아마도 돈이 사라지는 것과 자신의 명예가 실추되는 거겠지. 영희 할머니가 비통하게 말했다. 그럼 우리가 곧 그 비밀 장부를 찾아서 모든 비리 내역을 언론에 공개할 거라고 소문을 내는 거예요. 물론 가짜 정보지만 그가 이 소문을 들으면 분명히 동요할 거예요. 이준이 제안했다. 그들은 밤늦게까지 머리를 맞대고 강민준 목사를 끌어들일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 이준은 마치 연기자처럼 목소리를 낮추고 은경과 영희 할머니 앞에서 우리가 드디어 비밀 장부에 숨겨진 장소를 알아냈다. 그 안에 강민준 목사님이 노인들 돈으로 사들인 빌딩 명단이랑 해외 비자금 계좌번호까지 다 들어있대. 등등의 대화를 주고받았다. 물론 이 모든 대화는 옆집에 설치된 도청 장치를 통해 강민준 목사에게 고스란히 전달될 것을 계산한 연극이었다. 보미는 조용히 그들의 곁에 앉아 있었지만 그녀의 귀는 쫑긋 세워져 있었고 이따금씩 낮은 으르렁거림으로 그들의 연기를 거두는 듯했다. 며칠 후 그들의 연극은 효과를 보기 시작했다. 강민준 목사는 이준 일행이 자신에게 방역을 가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옆집 할머니의 보고를 통해 알게 되었고 특히 비밀 장부와 노인들 돈으로 사들인 빌딩 명단이라는 말에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했다. 그는 자신의 측근들에게 이준 일행의 동향을 감시하고 그들이 언급한 비밀 장부가 정말로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알아내라고 지시했다. 강민준 목사는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지만 이미 이준 일행이 파놓은 함정에 발을 들여놓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강민준 목사의 명령을 받은 건장한 남자 몇 명이 영희 할머니의 반지하 방을 급습했다. 그들은 할머니와 이준, 은경을 묶고는 방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강민준 목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비밀 장부를 찾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그들이 찾고 있던 장부는 그곳에 없었다. 이준 일행은 이미 그들이 올 것을 예측하고 귀중한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은 모두 안전한 곳으로 옮겨놓은 뒤였다. 어디 있어 내 놈들이 떠든 그 장부 말이야. 어디에 숨겼어? 한 남자가 이준의 멱살을 잡고 위협했다. 이준은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도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몰라요. 제가 뭘 안다고. 이 자식, 거짓말 하지 마.
다 들었어. 내 놈들이 강민준 목사님 비리를 다 폭로한다고 했잖아. 다른 남자가 소리쳤다. 영희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우리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어. 너희들이 찾는 그 장부는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다고. 그때 보미가 마치 거대한 사냥개처럼 으르렁거리며 덤벼들었다. 그녀는 남자들의 다리를 물어뜯으며 그들의 주의를 분산시켰다. 남자들이 보미를 떼어내려 애쓰는 사이 이주는 몰래 묶인 손을 풀어 헤치고 기지를 발휘했다. 그는 방 한구석에 숨겨둔 작은 녹음기를 작동시켰다. 이 모든 상황이 강민준 목사의 범죄를 입증할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결국 남자들은 아무것도 찾지 못한 채 분노에 찬 얼굴로 방을 떠났다. 그들은 돌아가서 강민준 목사에게 빈손임을 보고해야 했다. 강민준 목사는 이 소식을 듣고 격분했다. 그는 이준 일행이 자신을 속였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이미 상황은 통제를 벗어나기 시작했다. 그의 머릿속은 비밀 장부의 존재와 그것이 가져올 파장으로 복잡해졌다. 강민준 목사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는 과거의 잘못들이 수면 위로 떠오를까봐 두려워했다. 특히 아들 성호의 죽음과 관련된 비밀이 드러나는 것을 가장 경계했다. 그는 은경을 다시 불러들여 그들에게 어떤 정보가 있는지, 그리고 정말로 비밀 장부가 존재하는지 캐내려 했다. 하지만 은경은 영악하게도 강민준 목사가 원하는 정보를 주지 않으면서도 그가 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교묘하게 유도했다. 그녀는 강민준 목사에게 비밀 장부가 특정 언론사에 이미 넘겨졌으며 곧 대규모 폭로가 있을 것이라고 거짓 정보를 흘렸다. 이 거짓 정보는 강민준 목사를 극도로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는 언론을 막기 위해 자신의 모든 인맥과 재력을 동원하기 시작했다. 그는 언론사 관계자들에게 접대하고 돈을 뿌리며 기사를 막으려 애썼다. 그의 이런 움직임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켰다. 은경과 이주는 강민준 목사의 이런 행동들이 오히려 그의 비리를 간접적으로 시인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강민준 목사가 초조해하고 있을 때를 노려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릴 계획을 세웠다. 그러던 중 보미가 또 다시 놀라운 능력을 발휘했다. 밤늦게까지 교회 주변을 살피던 이준과 보미는 강민준 목사의 차량이 교회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다. 보미는 이상하게도 그 차량에서 나는 냄새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이준은 보미가 차를 향해 짖는 것을 보고 뭔가 특별한 것이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이준은 몰래 지하 주차장으로 잠입했다. 강민준 목사의 차량은 최신형 고급 세단이었고 주차장 구석에 비밀스럽게 주차되어 있었다. 보미는 차 옆에서 코를 킁킁거리며 차 문을 긁었다. 이준은 조심스럽게 차량 내부를 살펴보았다. 시트 아래에 작은 종이가 떨어져 있었다. 그것은 강민준 목사가 최근에 자주 들르던 폐쇄된 건물의 주소가 적힌 쪽지였다. 그 건물은 재개발 예정지에 있는 낡은 창고 건물이었다. 피해 회된 건물에 왜 자주 가지? 이준은 의아하게 생각했지만 보미의 반응을 보았을 때 분명 뭔가 중요한 것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준은 쪽지를 가지고 영희 할머니와 은경에게 돌아왔다. 이 주소는 강민준 목사가 노인들 땅을 빼앗아 매입한 재개발 지역에 있는 낡은 창고예요. 은경이 쪽지를 보고 놀란 목소리로 말했다. 그곳은
아무도 모르는 그의 비밀 아지트 같은 곳이죠. 아마도 그 안에 비밀 장부나 다른 중요한 증거들이 숨겨져 있을 거예요. 영희 할머니의 눈빛이 흔들렸다. 성호가 말했던 그 비밀 장부가 정말 그곳에 있을지도 몰라. 이주는 보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보미의 지능과 후각은 그들에게 상상 이상의 도움을 주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강민준 목사의 핵심적인 증거가 숨겨진 장소를 알아냈다. 그러나 그곳은 분명 강민준 목사의 사적인 공간이었기에 삼엄한 경비와 함께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 터였다. 다음 단계는 그 비밀의 장소에 침투하여 강민준 목사의 모든 죄를 만천해 드러낼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이제 벼랑 끝에 서 있었다. 강민준 목사의 덫에 걸려들 것인가? 아니면 그 덫을 역이용하여 그를 파멸로 이끌 것인가?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강민준 목사의 비밀 아지트 주소를 손에 넣었을 때 이준과 정은경, 김영희 할머니의 눈빛은 결의로 불타올랐다. 그곳은 단순한 창고가 아니라 강민준 목사의 모든 추악한 비밀이 봉인된 판도라의 상자일 터였다.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지만 그들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아들의 죽음에 대한 진실, 그리고 강민준에게 농락당한 수많은 약자들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그들은 반드시 그 창고에 침투하여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해야만 했다. 그 창고는 경비가 삼엄할 거예요. 강민준 목사가 가장 중요한 걸 숨겨둔 곳이니. 은경이 지도를 펼치며 말했다. 하지만 제가 그 건물의 내부 구조를 대략적으로 알고 있어요. 예전에 강민준 목사가 잠깐 저를 데리고 간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직접 침입하는 건 너무 위험해. 우리가 증거를 찾아도 그걸 세상에 알리는 게 더 중요해. 영희 할머니가 침착하게 말했다. 언론에 도움이 필요해. 정의로운 언론인이 우리 편에 서준다면 강민준의 거짓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거야. 이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거리에서 신문을 팔며 우연히 알게 된 한 기자를 떠올렸다. 그 기자의 이름은 박준형이었다. 박준형 기자는 비록 작은 언론사 소속이었지만 사회의 부조리와 약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의로운 사람이었다. 이준은 과거 박준형 기자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몇 번 건네주었고 박 기자는 항상 성의껏 취재에 임했다. 이준은 박준형 기자가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저에게 아는 기자분이 있어요. 박준형 기자님이라고. 아주 정의로운 분이세요. 그분께 연락해 볼게요. 이준이 말했다. 은경은 잠시 망설였다. 기자에게 연락하는 건 양날의 검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강민준 목사가 모든 것을 눈치채고 증거를 인멸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방법일 수도 있겠네요. 그들은 박준형 기자에게 연락을 취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박 기자는 이준과 은경, 영희 할머니의 절박한 이야기와 함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단서들을 듣고는 심각성을 깨달았다. 특히 강민준 목사의 이름이 언급되자 그의 눈빛이 달라졌다. 박 기자는 강민준 목사에 대한 여러 소문들을 익히 알고 있었지만 물증이 없어 취재를 포기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좋습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강민준 목사는 언론 조작에도 능한 사람입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면
역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박 기자는 신중하게 말했다. 저희에게 강민준 목사의 비밀 창고 주소가 있어요. 그곳에 모든 증거가 숨겨져 있을 거라고 확신해요. 기자님께서 함께 가주신다면. 이준이 간절하게 말했다. 박 기자는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제가 동료 기자 몇 명과 함께 가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증거만 확보하고 절대 정면 충돌은 피해야 합니다. 대중의 시선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작전 실행일 이준과 은경. 박준영 기자와 그의 동료 기자들은 강민준 목사의 비밀 창고로 향했다. 영희 할머니는 노구의 몸으로 그들과 동행할 수는 없었지만 마음으로 그들을 응원하며 간절히 기도했다. 보미는 이준의 옆에서 그림자처럼 따랐다. 그녀의 예민한 후각은 혹시 모를 위험을 감지하는데 큰 도움이 될 터였다. 창고 주변은 인적이 드물고 황량했다. 낡고 녹슨 철문이 그들을 맞이했다. 은경은 기억을 더듬어 자물쇠를 푸는 방법을 시도했다. 그녀는 능숙하게 자물쇠를 열었고 그들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다. 창고 내부는 거대한 공간이었지만 먼지가 가득했고 습하고 퀴퀴한 냄새가 진동했다. 잡다한 물건들이 쌓여 있었고 겹겹이 쌓인 상자들 뒤편으로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보미는 코를 킁킁거리며 한쪽 구석을 향해 으르렁거렸다. 이준은 보미가 가리키는 곳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낡은 천으로 덮인 거대한 금고가 숨겨져 있었다. 금고 주변에는 묵직한 소의 냄새와 함께 어떤 오래된 종이 냄새가 섞여났다. 이준은 직감적으로 그 안에 성호가 말했던 비밀 장부가 있을 것이라고 느꼈다. 은경은 금고를 살펴보았다. 이건 강민준 목사의 개인 금고예요. 비밀번호는 그의 생일과 가장 중요한 숫자 4자리. 그녀는 머릿속으로 강민준 목사의 정보를 조합하며 숫자를 눌러보았다. 몇 번의 시도 끝에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금고문이 열렸다. 금고 안에는 낡은 서류철과 함께 두꺼운 양장본 장부가 들어있었다. 이준은 조심스럽게 장부를 꺼냈다. 표지에는 교회 재정기록기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쓰여 있었다. 박 기자는 재빨리 카메라를 꺼내 금고 안의 내용물과 장부를 촬영했다. 은경은 장부를 펼쳐보았다. 그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게 다 뭐야? 은경의 목소리는 경악으로 가득했다. 장부 안에는 강민준 목사가 희망재단 명목으로 모금한 기부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내역, 노인들의 땅을 헐값에 매입한 거래 내역, 해외 비자금 계좌번호, 그리고 수많은 불법 투자와 돈 세탁 흔적들이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특정 인물들과의 수상한 거래 내역, 그리고 아들 성호의 이름이 여러 차례 언급되어 있었다. 이건 살인과도 관련되어 있어요. 은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장부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성호의 필체로 쓰여진 다잉노트 같은 것이 발견되었다. 강민준이 날 죽이려 해. 이 장부를 어머니가 진실을. 글씨는 피로 얼룩져 있었고 흐릿했지만 분명히 성호의 필적이었다. 성호는 강민준 목사가 자신의 비리를 눈치챈 성호를 제거하기 위해 그를 공사 현장으로 유인했고 사고사로 위장했음을 기록했던 것이다. 모두가 충격에 휩싸였다. 특히 박 기자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가 아니었다. 살인이라는
끔찍한 범죄가 그들의 눈앞에서 드러난 것이다. 박 기자는 장부의 모든 페이지를 꼼꼼하게 촬영했다. 그들의 손에는 강민준 목사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결정적인 증거가 들려 있었다. 그때였다. 밖에서 차량 소리가 들리고 여러 명의 발소리가 창고 문을 향해 다가오는 소리가 났다. 강민준 목사가 자신의 아지트가 침투당했다는 것을 눈치챈 것이 분명했다. 강민준 목사님이요. 우리가 여기에 있다는 걸 알았나 봐요. 은경이 소리쳤다. 모두 조용히 해 봄이. 넌 여기 숨어 있어.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이주는 봄이를 낡은 상자 뒤로 밀어 넣었다. 봄이는 이준의 말을 이해하는 듯 조용히 몸을 웅크렸다. 강민준 목사와 그의 사설 경비원들이 창고문을 박차고 들어섰다. 강민준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내 놈들이 감히 내 아지트에 침입해 대체 뭘 훔쳐간 거야. 박 기자는 침착하게 카메라를 내밀었다. 목사님, 저희는 언론사 기자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모든 비리와 살인까지도 밝혀낼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강민준은 박 기자의 말에 경악했다. 그의 눈빛은 순식간에 공포와 살기로 가득 찼다. 그는 곧바로 경비원들에게 이준 일행을 제압하고 증거를 빼앗으라고 지시했다.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준은 작은 몸으로 용감하게 맞섰고 은경과 박 기자도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그들은 증거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웠다. 그 순간 봄이가 상자 뒤에서 뛰쳐나와 강민준 목사의 발목을 물어뜯었다. 강민준은 비명을 지르며 넘어졌고 그 충격으로 그의 외투 안주머니에서 작은 USB가 굴러떨어졌다. 이준은 재빨리 USB를 주워들었다. 그것은 강민준 목사가 자신의 범죄 행각을 숨기기 위해 만든 비밀 장부의 디지털 사본이었다. 봄이의 예상치 못한 활약이 결정적인 순간에 또 다른 증거를 확보하게 한 것이다.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박 기자가 미리 경찰에 신고를 해둔 덕분이었다. 강민준 목사의 얼굴은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경찰이 창고 안으로 들이닥쳤고 강민준 목사는 현장에서 긴급 체포되었다. 그는 발버둥치며 저항했지만 이미 그의 죄는 만천에 드러나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수갑이 채워졌고 그의 오만했던 얼굴에는 치욕과 공포가 가득했다. 창고안은 잠시 혼란스러웠지만 결국 공의의 빛이 어둠을 몰아내는 순간이었다. 강민준 목사가 수갑을 차고 끌려나가는 창고 문 밖으로 희미하지만 새로운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밤새도록 이어진 긴장과 추격, 그리고 마침내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은 모두에게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다. 박준영 기자는 카메라에 담긴 증거들을 굳게 움켜쥐었고 정은경은 해방감과 함께 복잡한 감정으로 눈물을 글썽였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용기와 기지를 발휘했던 이준과 그의 충직한 동반자 봄이가 있었다. 영희 할머니는 경찰서에서 아들 성호의 다행 노트를 건네받았다. 흐릿한 글씨와 핏자국 속에서 아들의 마지막 절규가 느껴졌다. 그녀는 손으로 그 글씨를 어루만지며 소리 없이 울었다. 수십 년간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던 아들의 죽음에 대한 미스터리와 억울함이 마침내 풀리는 순간이었다. 강민준 목사는 교묘하게 자신의 죄를 은폐하려 했지만
진실은 결국 밝혀졌고 그는 살인 혐의까지 추가되어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강민준 목사의 체포 소식은 한국 사회 전체를 뒤흔들었다. 영원한 빛교회는 희대의 사기극과 살인사건의 온상이 되었다는 비난을 받으며 존립의 위기에 처했다. 박준영 기자가 보도한 특종 기사는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강민준 목사의 위선적인 민낯과 추악한 범죄의 행각이 낱낱이 공개되었다. 그동안 강민준에게 소가 기부금을 바쳤던 수많은 신도들은 충격과 배신감에 몸서리쳤다. 특히 희망재단 명목으로 땅을 빼앗기고 모욕당했던 노인들은 용기를 내어 증언에 나섰다. 강민준 목사는 결국 횡령, 사기, 그리고 김성호 살해교사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의 재판은 연일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영희 할머니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과 강민준의 관계, 그리고 사라진 비밀 장부에 대해 증언했다. 그녀의 증언은 법정 분위기를 숙연하게 만들었다. 정은경 역시 강민준 목사의 비리 행적을 상세히 증언하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주는 아직 어리다는 이유로 직접 증언대에 서지는 않았지만 그의 활약은 재판 과정에서 여러 차례 언급되며 강민준의 몰락에 큰 기여를 했음을 모두가 알게 되었다. 몇 달 후, 길고 긴 재판 끝에 강민준 목사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더 이상 빛나는 목사가 아니라 교도소에서 자신의 죄를 속죄해야 할 한낱 범죄자에 불과했다. 그의 몰락은 돈과 권력에 눈이 멀어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았던 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다. 강민준 목사의 그림자가 거치고 난 뒤 김영희 할머니의 삶에도 새로운 햇살이 비추기 시작했다. 그녀는 강민준 목사가 부당하게 갈취했던 자신의 재산을 일부 되찾을 수 있게 되었고 무엇보다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낸 것에 대한 큰 위안을 얻었다. 그녀는 자신이 살던 반지하 방을 떠나 조금 더 따뜻하고 햇살이 잘 드는 곳으로 이사했다. 그리고 그녀는 남은 여생을 자신처럼 힘없고 소외된 노인들을 돕는 데 바치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새로운 집은 노인들을 위한 작은 쉼터가 되었고 그곳은 따뜻한 차와 담소 그리고 서로를 보듬는 온기가 가득한 곳으로 변모했다. 이주는 더 이상 거리를 방황하는 소년이 아니었다. 영희 할머니는 법적인 절차를 밟아 이준을 정식으로 입양했다. 그는 이제 김이준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되었고 할머니의 보살핌 속에서 처음으로 따뜻한 보금자리와 안정된 삶을 누리게 되었다. 그는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고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며 잃어버렸던 어린 시절의 행복을 되찾아갔다. 이준의 총명함은 학교에서도 빛을 발했고 그는 빠르게 학업에 적응하며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다. 보미는 영원히 이준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가족이 되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추운 거리에서 떨 필요가 없었다.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충분한 사랑과 보살핌을 받으며 이따금씩 할머니와 이준이 이야기를 나눌 때 그들 옆에 조용히 앉아 그들의 행복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이준이 힘들 때마다 곁을 지키고 위험할 때마다 경고하며 그들을 빛으로 이끌어준 진정한 수호천사였다. 정은경 역시 강민준 목사의 비리를 폭로하는 데 기여한 공로로 명예를 회복했다. 그녀는 새로운 언론사에서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의 부조리를 고발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녀는 종종 영희 할머니와
이준을 찾아와 안부를 묻고 그들의 새로운 삶을 응원했다. 세상의 어둠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김영희, 이준, 그리고 보미는 서로의 존재를 통해 빛을 찾아냈다. 그들은 돈과 권력에 오염된 세상 속에서 작은 불씨 하나로 거대한 악에 맞섰고 결국 승리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약자들의 연대가 얼마나 강한 힘을 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진실과 정의는 어떤 어둠 속에서도 반드시 밝혀진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었다. 영희 할머니의 집에서 들려오는 노인들의 웃음소리와 이준이 공부하는 책 넘기는 소리, 그리고 보미의 행복한 꼬리 흔드는 소리는 새로운 시작과 평화로운 삶을 알리는 아름다운 교향곡처럼 울려 퍼졌다.